도망쳐. 엄마가 약에 하얀 가루 넣었어요. 새벽 2시 손자의 속삭임이 잠을 깨웠습니다. 아이의 몸이 떨리고 있었죠. 저는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싱크대엔 하얀 가루가 젖은 숟가락이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 시간에 뭐 하세요? 며느리 약봉지를 들고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새벽 3시 장터 골목을 맨발로 뛰었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죠. 어머니, 이 시간에 어디 가세요?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살기 위해 맨발로 골목길을 달렸습니다. 40년간 지켜온 국밥집, 그곳에서 느꼈던 쓴맛의 정체를 이제야 알았으니까요. 비 오는 새벽 맨발로 달리는 68 할머니.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사연 시작 전 무료로 하실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여러분께 더 많은 사연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반갑게 인사드릴게요. 저는 이선옥이라고 합니다. 올해로 68이 되었죠.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눈을 뜨고 1층 가게로 내려가 국물을 끓이기 시작합니다. 이 건물은 남편과 함께 장만한 것으로 1층은 국밥집, 2층은 살림집으로 쓰고 있습니다. 돌아가신 남편이 여보, 우리 국밥집 한번 해볼까? 라고 했던 그날부터 이 장터 한 모퉁이가 제 삶의 전부가 되었죠. 남편이 떠난 지 15년이 흘렀지만 저는 여전히 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빈자리가 크긴 했지만 아들 준호가 장가를 들면서 집안이 다시 북적거리기 시작했죠. 처음엔 신혼집을 따로 얻으려 했는데 준호가 회사에서 대출을 받기 어렵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먼저 같이 살자고 했습니다. 어차피 혼자 사는 집, 식구가 많으면 더 좋지 않겠냐고요. 그렇게 며느리 미란이 들어오고 이듬해에 손주 민서가 태어났습니다. 아이 울음소리가 집안을 채우니 남편 없는 허전함도 많이 달래졌죠.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2달쯤 전부터였을까요? 뭔가 집안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맨발로 마룻바닥을 디디니 한기가 발바닥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낡은 계단을 내려가 1층 가게로 들어갔습니다. 가게 주방에는 어제 저녁부터 불려놓은 사골이 커다란 솥 안에서 뽀얀 국물을 토해내고 있었죠. 구수한 냄새가 부엌을 가득 메웠지만 코끝에 스치는 미묘한 이질감을 느꼈습니다. 국자로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후후 불어 식힌 뒤 입에 넣었습니다. 혀끝에 닿는 순간 쓴맛이 퍼졌습니다. 사골 특유의 구수함 뒤에 숨어있는 마치 약을 탄 듯한 쓴맛이었죠. 이상하네. 어제랑 똑같이 끓였는데 혹시나 해서 한 숟가락 더 떠먹어 봤습니다. 역시나 쓴맛이 났어요. 처음엔 제 입맛이 변한 줄만 알았습니다. 나이가 들면 그럴 수도 있다고 혼자 스스로를 달랬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불안감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벌써 일어나셨어요? 위에서 내려온 며느리 미란이 가게 입구에서 물었습니다. 36살의 미란은 결혼한 지 12년이 되었는데 최근 들어 부쩍 저를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엔 아침 인사도 건성으로 하던 사람이 요즘은 제 얼굴색부터 살피고 뭘 드셨는지 어디가 아프지는 않은지 세세하게 물었습니다. 국물 끓이려고. 장사 준비해야지. 에이 어머니. 이제 그만 쉬셔도 되는데. 미란이 제 어깨를 주무르며 말했습니다. 준호 오빠도 그러잖아요. 재개발되면 보상금도 나오고 편하게 사시면 되는데. 그 순간 미란의 눈빛이 제 얼굴을 훑는 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제 건강 상태를 살피는 것 같았어요. 평소엔 느끼지 못했던 시선의 무게가 불편했습니다. 가게는 내가 알아서 할게. 너는 민서나 잘 챙겨. 네, 어머니. 미란이 순순히 대답했지만
뭔가 시선이 이상했습니다. 제 얼굴을 계속 살피는 것 같았어요. 아침 7시 1층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철제 셔터를 올리는 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지자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모,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어제 그 양념게장 최고였어요. 30년째 옆에서 야채 장사를 하는 김씨 아저씨가 엄지를 치켜들었습니다. 60을 넘긴 나이에도 목소리가 우렁찬 김씨 아저씨는 제 국밥집의 첫 손님이기도 했죠. 이모, 혹시 오늘 특별 메뉴 없어요? 우리 남편이 이모 국밥 먹고 싶다고 난리예요. 맞은편 생선가게 박씨 아주머니도 반갑게 물었습니다. 오늘은 꼬리곰탕 특별히 끓였어. 나중에 가져다 줄게. 역시 이모가 최고야. 이렇게 서로 농담을 주고받는 것이 제 하루의 활력소였습니다.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구청에서 일하는 최 씨였죠. 40대 초반의 최 씨는 3년째 매일 같은 시간에 찾아오는 단골이었습니다. 이모, 오늘도 특 하나요. 알았어, 최 과장. 오늘 피곤해 보이네. 어제 야근했어요. 이모 국밥 먹고 힘내야죠. 오늘도 특 하나 달라는 주문을 받고 뚝배기에 국밥을 가득 담았습니다. 그런데 첫 숟가락을 뜬 최 씨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눈썹을 찌푸리며 고개를 갸웃거렸죠. 이모, 오늘 국물 맛이 좀 다른데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나만 느낀 게 아니었구나. 순간 당황했지만 애써 태어난 척 물었습니다. 어디가 다른데? 설명하기 힘든데 약간 쓴맛이랄까? 아, 제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런가 봐요. 최 씨는 스스로를 납득시키려 했지만 저는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40년 동안 한결같이 지켜온 맛이 변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혹시 재료가 상했나? 아니면 정말 제 미각이 둔해진 걸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빨간 책가방을 맨 민서가 뛰어왔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인 민서는 유난히 예민하고 똑똑한 아이였죠. 할머니, 오늘도 국밥 주세요. 우리 민서 왔구나. 오늘 학교는 재미있었어? 응, 오늘 과학 시간에 실험했어요. 근데 할머니, 민서가 국밥 냄새를 맡더니 갑자기 코를 찡그렸습니다. 할머니, 오늘 국물 냄새가 달라요. 민서의 말에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어린아이는 거짓말을 하지 않죠. 특히 민서처럼 예민한 아이는 더욱 그랬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다른데? 쓴 냄새가 나요. 평소랑 달라요. 민서의 말에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아이도 느낄 정도로 국물 맛이 변했다니. 정말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오후 3시쯤 아들 준호가 가게에 나타났습니다. 42의 준호는 중견 건설회사 과장으로 일했는데 최근엔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어머니, 잠깐 이야기 좀 해요. 또 무슨 일이야? 이거 보세요. 준호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재개발 확정됐어요. 지금 계약하면 15억은 받을 수 있어요. 난 안 팔아. 어머니, 준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언제까지 이러실 거예요?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니까요. 내가 죽기 전엔 절대 안 팔아. 제 단호한 말이 떨어지자 준호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그 순간 제 아들이 아닌 낯선 사람을 보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차가운 눈빛이 제 가슴을 후벼 팠어요. 언제부터 내 아들이 저런 눈빛을 가지게 됐을까? 내가 뭘 잘못 키운 걸까? 자책감과 함께 서글픔이 밀려왔습니다. 어린 시절 제 치마폭을 붙잡고 엄마 사랑해요라고 말하던 그 아이는 어디로 간 걸까요? 알겠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나오시면
준호가 서류를 거칠게 집어넣으며 일어났습니다. 저도 방법이 있으니까요. 무슨 방법이냐고 묻기도 전에 준호는 가게를 나가버렸습니다. 저녁 7시 가게 문을 닫고 2층 집으로 올라왔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발걸음이 무거웠죠. 현관문을 열자 진한 약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거실 탁자 위엔 약봉지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미란이 물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약 드셔야죠. 오늘은 좀 피곤한데. 안 돼요. 꼭 드셔야 해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잖아요. 미란의 눈빛이 이상하게 집요했습니다. 저는 마지못해 약을 받아 삼켰는데 오늘따라 유난히 쓴맛이 강했습니다. 혀가 마비될 정도였죠. 약이 왜 이렇게 써? 원래 약은 쓴 거잖아요, 어머니. 미란의 대답은 자연스러웠지만 그 미소가 어딘지 부자연스러웠습니다. 눈은 웃고 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 반응을 살피는 듯한 시선이었죠. 왜 이제야 이런 걸 느끼게 된 걸까요? 아니면 제가 너무 예민해진 걸까요? 약을 삼킨 후에도 입안에 쓴맛이 계속 남았습니다. 물을 여러 번 마셔도 가시지 않는 그 쓴맛이 불길했어요. 밤 9시 안방에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똑딱 똑딱. 평소엔 전혀 신경 쓰이지 않던 소리인데 오늘따라 귀를 파고들었어요. 마치 뭔가를 경고하는 것처럼요. 약통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세봄약국이라고 적힌 라벨인데 자세히 보니 글씨체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세봄의 봄자가 미묘하게 다른 글씨체였죠. 손으로 만져보니 스티커의 질감도 달랐어요. 내가 너무 예민한가? 아니면 정말 누군가 바꿔친 건가?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의심과 확신 사이에서 갈팡질팡했죠. 하지만 최근의 모든 이상한 일들이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많았습니다. 혹시나 해서 약통을 열어 약을 하나 꺼내봤습니다. 평소 먹던 혈압약과 색깔은 비슷한데 크기가 조금 큰 것 같았습니다. 착각일까요? 창밖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와 지붕을 때리는 빗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발걸음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탁, 탁, 탁. 그때 거실에서 준호와 미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작게 속삭이는 소리였지만 고요한 밤이라 제 귀에 들려왔죠. 더 늘려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천천히 해야 해. 갑자기 하면 의심받아. 그래도 시간이 없잖아. 계약 기한이. 뒤의 말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충분했습니다. 제 주변에서 무언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죠. 압력 속 김 빠지는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치익, 치익. 그것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무언가가 빠져나가고 있다는 경고음이었습니다. 내일도 새벽에 일어나 국물을 끓일 겁니다. 그것이 제 일이고 제 삶이니까요.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제가 지켜야 할 것은 단순히 가게만이 아니라는 것을요. 초침 소리가 계속 울렸습니다. 똑딱 똑딱.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저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똑딱 똑딱. 초침 소리에 잠을 설치던 저는 방문이 살짝 열리는 소리에 숨을 죽였습니다. 문틈 사이로 작은 그림자가 보였죠. 민서였습니다. 할머니, 자고 계세요? 속삭이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민서를 안아주었습니다. 아이의 몸이 차가웠어요. 맨발로 마룻바닥을 밟고 온 모양이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민서가 제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약에 하얀 가루 넣었어요. 그 한마디에 제 심장이 멈추는 듯 했습니다.
언제 봤냐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더니 아이는 화장실 가려고 나왔다가 부엌에서 엄마가 할머니 약통을 열고 하얀 가루를 숟가락으로 넣는 걸 봤다고 했습니다. 민서의 눈빛은 진지했고 거짓말을 하는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10살짜리 아이가 꾸며낼 수 있는 이야기도 아니었고요. 믿기 힘든 이야기였지만 최근 들어 느꼈던 모든 이상한 징조들이 퍼즐처럼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이상한 쓴맛, 미란의 과한 친절, 준호의 차가운 눈빛, 모든 게 하나로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민서야, 먼저 방에 가 있어. 할머니가 확인해 볼게. 네. 할머니도 조심하세요. 민서가 제 방을 나가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 불안한 눈빛이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10살짜리 아이가 이런 무서운 비밀을 혼자 감당하고 있었다니요. 민서를 돌려보낸 후 저는 살금살금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휴대폰 손전등을 켜고 싱크대 위를 비추니 희미한 하얀 가루 자국이 보였습니다. 물에 젖은 숟가락도 그대로 놓여 있었죠. 평소 깔끔한 미란답지 않았습니다. 아마 민서에게 들킬까봐 서둘러 자리를 떴나 봅니다. 떨리는 손으로 약통을 열어봤습니다. 혈압약 사이사이에 뭔가 하얀 가루가 묻어 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조금 찍어 혀끝에 대보니 쓴맛이 확 퍼졌습니다. 바로 그 맛이었습니다. 매일 밤 약을 먹을 때마다 느꼈던 그 이상한 쓴맛 말입니다. 이제야 알겠더군요. 그게 원래 약맛이 아니라 누군가 일부러 넣은 무언가였다는 걸.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행동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척해야 했죠. 미란이 약을 가져왔을 때도 순순히 받아들었습니다. 어머니, 약 드세요. 미란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이제 제 귀에는 다르게 들렸습니다. 약을 입에 넣고 물을 마시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혀 밑에 숨겼습니다. 미란이 돌아서자마자 휴지에 뱉어내 주머니 깊숙이 넣었죠. 어머니, 오늘 안색이 안 좋으세요. 병원 가보실래요? 미란의 목소리에 묘한 기대감이 섞여 있는 걸 느꼈습니다. 마치 제가 쓰러지기를 기다리는 것 같았어요. 괜찮다고 그냥 잠을 못 잤을 뿐이라고 대답했지만 미란의 눈빛은 제 얼굴을 계속 살피고 있었습니다. 점심 무렵 저는 동네 약국으로 향했습니다. 세봄약국의 김약사는 20년 직이었죠.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단골이었으니까요. 김약사님, 제 처방 기록 좀 확인해 주실 수 있어요? 제 목소리가 떨리는 걸 숨기려 애썼습니다. 김약사가 컴퓨터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네, 어르신. 잠시만요. 혈압약하고 비타민, 칼슘제만 처방되어 있네요. 수면제는요? 수면제요? 전혀 없는데요. 왜 그러세요? 김약사의 대답에 제 예감이 맞았다는 걸 확신했습니다. 미란이 몰래 넣는 그 하얀 가루는 정식 처방약이 아니었던 겁니다. 도대체 뭘 먹이고 있는 걸까요? 오후에 집으로 돌아오니 미란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에 물컵을 들고 말이죠. 어머니, 물 드세요. 수분 섭취하셔야죠. 평소 같았으면 고맙다며 받아 마셨을 텐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물컵을 받아든 순간 컵 바닥에 뭔가 하얀 것이 가라앉아 있는 게 보였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죠. 그래도 태어난 척 한 모금 마시는 신용을 했습니다. 입에 닿은 물에서 희미한 쓴맛이 났어요. 미란이 돌아서자마자 재빨리 화분에 부었습니다. 그날 밤 궁금함을 참을 수 없어 화분을 확인하러 갔습니다. 손전등을 비춰보니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물을 부은 자리에 흙이 하얗게 굳어 있었던 겁니다. 마치 표백제를 부은 것처럼 변색되어 있었죠. 물에 약을 탔구나. 아니, 어쩌면 더 독한 걸지도. 무릎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내 며느리가 내게 이런 걸 먹이려 했다니. 분노보다 먼저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그 다음엔 서글픔이 찾아왔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기에. 저녁 식사 시간 민서가 제 옆에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아이의 표정이 불안해 보였어요. 밥을 많이 먹으라고 했더니 민서가 가방에서 그림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할머니, 저 학교에서 그림 그렸어요. 평범한 가족 그림처럼 보였지만 자세히 보니 이상했습니다. 한 여자가 숟가락으로 컵에 무언가를 넣는 장면이 그려져 있었고 옆에는 침대에 누워있는 할머니 그림도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고 물으니 민서는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렸다고 했습니다. 선생님이 무섭다고 하셨다고요. 아이는 자기도 모르게 본 것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무의식 중에 목격한 엄마의 행동이 아이 마음속에 공포로 남아 있었던 거죠. 이 그림은 나중에 중요한 증거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부러 일찍 안방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잠들지 않고 거실에서 들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죠. 준호와 미란의 목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얼마나 더 기다려야 돼? 준호의 목소리였습니다. 조급함이 묻어났죠. 내 아들이 왜 저렇게 조급해하는 걸까요? 조금만 더. 병원에 입원시키면 끝이야. 미란의 대답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병원? 입원? 날 정신병원에 보내려는 건가? 아니면 요양병원? 그런데 엄마가 눈치챈 것 같지 않아? 설마. 그냥 나이 드셔서 그런 거야.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자니 분노보다 먼저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낳아 기른 아들과 12년을 한 가족으로 지낸 며느리가 돈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가게가 그렇게 갖고 싶은가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죠.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니면 내가 너무 오래 살아서 이런 일을 당하는 걸까요? 새벽 3시 민서가 다시 제 방에 왔습니다. 무서워한다는 아이를 안아주며 물었더니 엄마가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할머니한테 자꾸 뭘 먹이려 한다고 자기가 다 봤다고요. 민서야, 이제부터 할머니가 조심할게. 너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 네. 할머니도 조심하세요. 그래, 그리고 이건 우리 둘만의 비밀이야. 민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작은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린아이가 어른들의 무서운 비밀을 알게 되다니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다음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증거를 모아야 했고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제 목숨을 지켜야 했습니다. 가게로 나가기 전 거실 서랍장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쓰던 일기장이었죠. 첫 페이지를 펼치고 떨리는 손으로 적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3월 15일. 오늘부터 모든 것을 기록한다. 민서의 증언, 하얀 가루, 화분의 변색, 약국 확인 내용. 쓰다가 멈췄습니다. 만약 이 수첩을 미란이나 준호가 발견한다면 다시 생각해보니 위험했습니다. 수첩을 가방 깊숙이 넣었죠. 가게에 숨겨두기로 했습니다.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그래도 어제와는 달랐어요. 이제 제가 뭘 해야 하는지 알았으니까요. 할머니, 학교 다녀올게요. 현관에서 민서가 인사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나가는 것 같았어요. 잠깐 기다리라고 불러 세운 뒤 아이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학교 끝나면 바로 집에 오라고, 혼자 돌아다니지 말라고 당부했죠. 왜냐고 묻는 민서에게 그냥 할머니가 걱정돼서 그런다고 대답했지만
똑똑한 아이는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미란이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병원 예약해 드릴까요? 정기검진 받으셔야죠. 병원이라는 단어에 경계심이 들었습니다. 어젯밤 들었던 대화가 생각났으니까요. 필요 없다고 단호하게 거절했더니 미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 눈빛에 불만과 초조함이 가득했죠. 가게로 나가는 길 휴대폰을 꺼내 오래된 전화번호를 찾았습니다. 시장 상인회에서 알게 된 정하윤 변호사의 번호였습니다. 작년에 재개발 관련 법률 자문을 해주었던 분이죠.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정 변호사님? 저 이선욱인데요. 좀 급한 상담이 필요해서. 전화기를 든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목소리도 떨렸죠. 변호사님이 무슨 일이냐고 묻자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독살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 가족에게요. 전화 너머에서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정 변호사의 단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금 당장 사무실로 오라고. 이건 시간이 생명이라고 말이죠. 전화를 끊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지만 제 마음은 먹구름으로 가득했습니다. 걸음을 재촉하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누군가 도와줄 사람이 있다는 것을. 초침 소리가 또다시 크게 들렸습니다. 똑딱 똑딱. 시간이 제 편인지 적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진실을 찾아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제 삶을 지켜내야 한다는 것. 저는 발걸음을 빨리 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정하윤 변호사의 사무실은 시장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작은 건물 3층, 정하윤 법률사무소라는 간판이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죠. 문을 열고 들어가니 정하윤 변호사가 일어나 맞아주었습니다. 44세 정 변호사는 시장 상인회 일로 인연을 맺은 지 5년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시장 재개발 관련 법률 자문을 해주면서 더 가까워졌죠. 앉으라는 권유의 의자에 앉았습니다. 차를 권했지만 거절했습니다. 빨리 이야기하고 싶었으니까요.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약의 쓴맛, 민서가 목격한 하얀 가루, 화분의 변색, 약국에서 수면제 처방이 없다는 확인까지. 정 변호사는 메모를 하며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어르신, 이런 일은 감정으로 싸우면 지지만 기록으로 싸우면 이깁니다. 정 변호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 물으니 CCTV를 설치해서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기 집에 자기 방어용으로 설치하는 건 완전히 합법이라고 설명했죠. 제가 나이가 많아서 카메라를 다룰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하니 정 변호사는 걱정하지 말라며 오늘 오후에 전문가를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거실 시계 뒤 주방 상부장 및 안방 협탁 안에 설치하면 좋겠다고 조언했죠. 그리고 서랍에서 명함을 하나 꺼내 건넸습니다. 박동규 형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50살의 베테랑 형사로 노인 학대 사건을 많이 다뤘다고 했습니다. 정 변호사가 연락을 해두겠으니 내일 만나보라고 했죠. 노인 학대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제가 정말 학대받고 있는 노인인가요? 그런 제 표정을 본 정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요즘 이런 일이 너무 많다고 재산 때문에 부모님께 약물을 투여하는 사건들이 늘어나고 있다고요. 그 말을 듣고 있자니 더 서글펐습니다.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건 그만큼 많은 노인들이 이런 일을 당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내가 낳고 기른 자식에게, 한 가족으로 지낸 며느리에게 이런 일을 당한다니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오후 2시 정 변호사가 보낸 기술자가 집으로 왔습니다. 며느리 미라는 친정에 간다며 외출했고 준호는 회사에 있을 시간이었죠. 기술자는 제가 가리킨 곳에 작은 카메라들을 설치했습니다. 거실 시계 뒤, 주방 상부장 및 안방 협탁 안. 화질도 좋고 음성도 잘 들릴 거라며 스마트폰으로도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도록 연결해 주었습니다. 설치하는 동안 민서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정기 점검하러 온 분이라고 둘러댔더니 민서가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더 묻지는 않았습니다. 기술자가 떠난 후 저는 민서를 불렀습니다. 민서야, 할머니랑 비밀놀이 하나 할까? 비밀놀이요? 응. 우리 집에 보물을 숨겼는데 엄마 아빠한테는 비밀이야. 우리 둘만 아는 거야. 민서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아이들은 비밀을 좋아하니까요. 그리고 물었습니다. 엄마가 요즘 할머니 약에 뭘 넣는 거 또 본 적 있냐고. 민서가 고개를 끄덕이며 어제 밤에도 봤다고 했습니다. 할머니가 주무실 때 엄마가 약통을 열어서 뭘 넣고 있었다고요.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런 무거운 비밀을 혼자 간직하고 있었을 아이가 안쓰러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동규 형사를 만났습니다. 50살의 박 형사는 인상이 선했고 말투도 부드러웠습니다. 정 변호사님께 대충 들었다며 힘들겠지만 조금만 참으라고 했습니다. 증거만 확보하면 된다고요. 얼마나 기다려야 하냐고 물으니 보통 일주일이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약물 투여 장면만 찍히면 바로 움직일 수 있다고 했죠. 박 형사는 명함을 건네며 위험하다고 느끼면 즉시 연락하라고 했습니다. 24시간 대기하고 있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시장 골목을 지나는데 상인들이 저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요즘 얼굴이 안 좋아 보인다고 무슨 일 있냐고 물었지만 저는 괜찮다며 억지로 웃었습니다. 저녁 집에 돌아오니 준호와 미란이 거실에서 무언가를 의논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오자 미란이 급하게 서류를 치웠는데 요양병원 입원 동의서라는 글씨가 보였습니다. 뭐 하고 있었냐고 물으니 준호가 회사 서류 정리하고 있었다고 둘러댔습니다. 제 아들이지만 거짓말은 정말 못하는 아이였죠. 아니, 이제는 42의 중년이 되어 어머니를 속이려 하고 있으니 씁쓸했습니다. 그날 밤 안방에 누워 스마트폰으로 카메라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거실에서 준호와 미란이 대화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내일 병원 예약했어? 응. 정신과 상담 먼저 받고 치매 검사한다고 하면 될 것 같아. 어머니가 거부하면? 그땐 우리가 보호자잖아.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참았습니다. 정 변호사 말대로 감정이 아닌 기록으로 싸워야 하니까요. 벽시계의 초침이 크게 울렸습니다. 똑딱 똑딱. 그런데 평소와 달리 한 번 더 크게 소리가 났습니다. 딸깍. 마치 카메라 셔터 소리 같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진실은 기록되기 시작했다는 신호였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어떤 장면이 카메라에 담길까요? 며칠만 더 참으면 됩니다. 증거를 모으고 진실을 밝혀내면 됩니다. 돌아가신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여보,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죠? 우리 아들이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그래도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민서가 그린 그림을 다시 펼쳐봤습니다. 엄마가 숟가락으로 무언가를 넣는 장면. 아이의 순수한 눈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카메라의 작은 빨간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향한 작은 등불처럼 시간은 제 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며칠간은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평온한 일상이 계속되는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카메라엔 미묘한 흔적들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확인하면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안방 협탁의 위치가 매일 조금씩 바뀌고 있었던 겁니다. 어제는 벽에서 한 뼘 정도 떨어져 있었는데 오늘은 거의 붙어 있었죠. 약통도 늘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매일 열어보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저는 물을 마시는 척하면서 조금씩 숨겨둔 컵에 따로 모았습니다. 나중에 이것도 증거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투명한 물이었지만 희미한 쓴 냄새가 났습니다. 민서가 점점 불안정해지는 게 보였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민서가 저에게 일기장을 보여주었는데 거기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가 무섭다. 할머니한테 이상한 걸 먹이는 것 같다. 나는 할머니가 아프면 안 되는데. 학교 선생님이 민서 일기를 보고 전화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아이가 불안해하는 것 같다고 집에 무슨 일이 있는지 물으셨다고요. 저는 아무 일 없다고 아이가 예민해서 그런 것 같다고 둘러댔지만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아동상담센터에 전화를 걸어 조심스럽게 문의했습니다. 아이가 불안해할 때 어떻게 보호해 줄 수 있는지,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아이를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물었죠. 상담원은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지만 결국 증거가 필요하다는 말뿐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정하윤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르신, 추가 카메라를 설치하는 게 좋겠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다음날 기술자가 다시 왔습니다. 이번엔 부엌과 거실 구석에 추가로 카메라를 설치했죠. 미란과 준호가 없는 시간을 잘 맞춰서 다행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안방에서 나와 화장실에 다녀오는 사이 협탁 밑에서 소독약 냄새가 진하게 났습니다. 분명 아까까지는 없던 냄새였는데 누군가 흔적을 지우려는 것 같았습니다. 카메라를 확인해 보니 미란이 제 방에 들어와 협탁 주변을 소독용 티슈로 닦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왜 남의 방 협탁을 닦는 걸까요? 그것도 제가 화장실에 간 그 짧은 시간에. 다음 날 저는 일부러 약을 먹는 시간을 바꿔봤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 늦게 먹겠다고 했더니 미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약은 정해진 시간에 드셔야 효과가 있어요. 1시간쯤이야 괜찮아. 안 돼요. 꼭 지금 드셔야 해요. 미란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평소와 다른 반응이었죠. 왜 그렇게 급할까요? 제가 마지못해 약을 받아들자 미란은 제가 삼키는 걸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물론 저는 혀 밑에 숨겼다가 나중에 뱉어냈지만요. 그날 밤 카메라에 결정적인 장면이 하나 더 찍혔습니다. 새벽 2시 미란이 살금살금 제 방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잠든 줄 알았겠죠. 미란은 제 숨소리를 확인한 후 협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서 뭔가를 꺼내 확인하더니 다시 넣었습니다. 다음 날 확인해 보니 제 도장이었습니다. 도장 위치가 미묘하게 바뀌어 있었어요. 설마 제 도장을 몰래 사용하려는 건 아니겠죠? 민서가 또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이번엔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엄마가 할머니 방에 들어가는 그림, 무언가를 협탁에서 꺼내는 그림이었죠. 아이는 본 것을 그대로 그린 것뿐인데 그게 증거가 되고 있었습니다. 박동규 형사에게 연락을 했더니 조금만 더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약물 투여 장면이 직접 찍혀야 해요. 지금까지 모은 것도 좋지만 결정적인 장면이 필요합니다. 저는 알겠다고 했지만 기다리는 시간이 고통스러웠습니다. 매일 거짓 약을 먹는 척하고 물을 마시는 척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래도 참았습니다.
민서를 위해서라도 참아야 했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이런 무거운 비밀을 짊어지고 있는데 할머니인 제가 포기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초침 소리가 다시 커졌습니다. 똑딱 똑딱.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마치 시계가 빨라진 것 같았어요. 시간이 제게 남아있지 않다는 신호일까요? 아니면 진실이 드러날 시간이 가까워졌다는 뜻일까요? 창밖을 보니 보름달이 떠 있었습니다. 환한 달빛이 방 안을 비추고 있었죠. 그 빛 속에서 카메라의 빨간 불빛이 더욱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시간은 나의 편이 아니다. 하지만 진실의 편이다. 저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언제쯤 이 악몽이 끝날까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증거는 쌓이고 있고 진실은 곧 밝혀질 테니까요. 비가 내리던 밤이었습니다. 빗소리가 기와 지붕을 두드리는 소리가 방 안까지 들려왔죠. 탁, 탁, 탁. 마치 시계 초침 소리와 리듬을 맞추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 1시쯤 잠에서 깼습니다. 목이 말라 물을 마시려고 일어났는데 거실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살금살금 방문을 열고 내다봤더니 부엌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스마트폰을 꺼내 카메라 앱을 켰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미란이 약을 부수고 있었습니다. 하얀 가루가 된 약을 젓가락으로 주전자 속 물에 넣고 저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가루가 완전히 녹을 때까지 저었죠. 그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더 소름이 끼쳤습니다. 몇 번이나 해본 솜씨였으니까요. 그때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실 녹음기에도 그 목소리가 담기고 있었겠죠. 내일 3시 가게 매매 계약하기로 했어. 15억에 팔기로 했어. 정말 드디어 끝나는구나. 브로커가 수고 많이 했어. 수수료로 1억은 줘야 할 것 같아. 그래도 1억이면 적지 않네. 어머니 몰래 처리하는 거니까 그 정도는 줘야지. 어머니 도장은 내가 준비했어. 어차피 치매 진단서도 나올 거고. 두 사람의 대화를 듣는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 재산을 빼앗으려는 계획이었던 겁니다. 15억짜리 가게, 제가 40년 동안 지켜온 삶의 터전. 그들에겐 그저 돈덩어리일 뿐이었나요? 제 존재 자체를 지우려 한 거였습니다. 손이 떨려 스마트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간신히 마음을 다잡고 영상을 끝까지 녹화했죠.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한 겁니다. 조용히 방으로 돌아와 정하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새벽이었지만 급했으니까요. 결정적 증거 확보했습니다. 약물 투여 장면과 범죄 계획 대화 모두 찍혔습니다.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형사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절대 물이나 약 드시지 마세요. 다음 날 아침 정하윤 변호사와 박동규 형사가 일찍 찾아왔습니다. 저는 영상을 보여드렸고 두 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현행범으로 잡을 수 있어요. 박 형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계획을 설명했죠. 내일 오후 3시 그들이 거래하는 시간에 급습하겠습니다. 어르신은 그 시간에 반드시 가게에 계셔야 합니다. 정하윤 변호사도 덧붙였습니다. 그 시간에 어르신은 가게에서 평소처럼 일하고 계세요. 위험할 수 있으니 집에는 계시면 안 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죠. 내 국물은 내가 지킬 거야. 그 말에 변호사님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르신, 이제 곧 끝납니다. 조금만 더 힘내세요. 그날 저녁 민서가 제게 와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이상해요. 계속 전화하고 서류 정리하고
민서야, 내일은 학교 끝나고 바로 할머니 가게로 와. 알았지? 네, 할머니. 민서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부모가 범죄자가 되면. 하지만 지금은 그것보다 생존이 먼저였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비가 더 세차게 내렸습니다. 빗소리에 묻혀 초침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었겠죠. 카메라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준호와 미란이 거실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내일을 준비하는 것 같았어요. 제 도장이 찍힌 서류들이 보였습니다. 언제 제 도장을 훔쳐서 찍었을까요? 내일이면 끝이다. 저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죠. 새벽녘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키려는 건 단순히 가게만이 아니었다는 것을. 제 삶, 제 존엄, 그리고 민서의 미래까지 모든 것을 지켜야 했습니다. 이제 증거는 완성됐고 진실은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내일 모든 것이 끝날 겁니다. 계획 전날이 밝았습니다. 아침부터 미란의 행동이 이상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집에서 쉬세요. 몸이 안 좋아 보여요. 미란이 제 이마에 손을 대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차가웠죠. 저를 집에 묶어두려는 의도가 뻔히 보였습니다. 괜찮아. 오늘 상인의 연합회 점검이 있어서 가게에 나가야 해.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미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뭔가 계획이 틀어진다는 불안감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죠. 그래도 오늘만큼은 쉬라고 재차 권했지만 저는 내가 알아서 한다며 거절했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일찍 가게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오전 10시쯤 우연히 준호와 미란의 통화 내용을 듣게 되었습니다. 가게 위 2층 창문이 열려 있었고 목소리가 아래로 들려왔던 겁니다. 거래 시간이 2시 반으로 앞당겨졌다며 다급하게 말하는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갑자기 왜 변경됐냐고 묻는 미란의 질문에 브로커가 급하다며 저는 가게에 있으니 문제 없을 거라고 대답했죠. 저는 즉시 박동규 형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시간이 30분 앞당겨졌다고 전했더니 형사팀도 동선을 다시 짜겠다고 했습니다. 어르신, 절대 집에 혼자 계시면 안 됩니다. 차라리 가게 문을 열고 계세요. 사람들이 있는 곳이 안전합니다. 형사님의 신신당부에 따라 평소보다 일찍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있으면 그나마 안전할 거라는 생각이었죠. 점심시간이 되자 민서가 학교에서 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표정이 불안했어요. 할머니, 오늘은 할머니랑 있을래요. 학교 안 가도 돼요? 왜 그러냐고 물으니 아침에 엄마가 이상했다고 했습니다. 계속 전화하고 짐을 싸는 것 같았다고요. 혹시 도망갈 준비를 하는 건 아닐까 불안했지만 민서에게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민서야, 오늘은 할머니랑 국밥 끓이자. 같이 있자. 둘이서 가게 주방에서 국밥을 끓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평소처럼 행동하려 했지만 시계를 볼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2층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릴 때마다 신경이 곤두섰죠. 오후 1시 갑자기 정전이 되었습니다. 가게 전기가 나간 겁니다. 카메라 전원도 꺼졌을 거라는 생각에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멀티탭을 확인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전원을 차단한 것 같았어요. 저는 즉시 예비 배터리를 연결하고 카메라를 다시 작동시켰습니다. 다행히 2층 집에 있는 카메라들은 정상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확인해 보니 준호와 미란이 서둘러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서류를 챙기고 도장을 확인하고 누군가와 통화하는 모습이 보였죠. 시간이 없다며 빨리 오라고 재촉하는 준호의 다급한 목소리가 녹음되고 있었습니다. 거실에 서류들을 펼쳐놓고
뭔가를 준비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찍혔습니다.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똑딱, 똑딱. 평소보다 빨라진 것 같았어요. 마치 시계가 저를 재촉하는 것 같았습니다. 2시가 되자 2층에서 낯선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명이 아니었어요. 여러 사람의 발걸음 소리가 뒤섞여 들렸습니다. 브로커들이 도착한 모양이었죠. 민서가 불안한 눈빛으로 저를 봤습니다. 할머니, 위에 누가 온 것 같아요. 괜찮아. 할머니랑 여기 있으면 돼. 저는 민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작은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이 아이가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2시 20분 스마트폰으로 카메라를 확인했더니 거실에 준호, 미란, 그리고 정장 차림의 낯선 남자 2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엔 서류가 펼쳐져 있었고 도장을 찍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제 도장을 제가 없는 곳에서 몰래 찍고 있었던 겁니다. 손이 떨려 스마트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내가 낳고 기른 아들이 내 도장을 도용해서 가게를 팔아넘기려 하다니. 바로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동규 형사였습니다. 어르신, 지금 출발합니다. 5분 후 도착합니다. 짧은 통화였지만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이제 곧 끝날 겁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2시 25분. 초침이 정말 빨라진 것 같았습니다. 똑딱똑딱. 마치 심장 박동처럼 빠르게 울렸습니다. 민서야. 제가 손주를 불렀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할머니 옆에 있어. 알았지? 네, 할머니. 창밖을 보니 검은 차 한 대가 가게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또 한 대, 또 한 대. 모든 게 폭풍 전야였습니다. 곧 진실이 드러날 겁니다. 오늘 하루만 버티면 된다는 생각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끝이 보입니다. 오후 2시 58분이었습니다. 저는 1층 가게에서 민서와 함께 스마트폰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2층 거실의 카메라가 모든 걸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었죠. 준호와 미란, 그리고 정장 차림의 브로커 2명이 테이블에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한 명은 노트북을 펼쳐놓고 뭔가를 확인하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15억 송금 완료되었다는 브로커의 말이 스피커를 통해 들렸습니다. 수수료 1억도 보냈다는 확인이 이어졌죠. 준호가 안도의 한숨을 쉬며 미란을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끝났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브로커가 노트북에서 뭔가를 클릭했습니다. 아마 최종 송금 버튼이었을 겁니다. 딸깍.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마우스를 클릭하는 작은 소리였지만 제 귀엔 천둥 소리처럼 울렸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쿵, 쿵, 쿵. 2층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우렁찬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경찰입니다. 카메라 화면 속에서 거실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형사들이 들이닥쳤고 준호와 미란, 브로커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미란이 뭔가를 숨기려 했지만 형사 한 명이 재빨리 서류를 확보했습니다. 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나려다가 그대로 주저앉았죠. 다리에 힘이 풀린 모양이었습니다. 정하윤 변호사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손에 태블릿을 들고 있었죠. 그리고 화면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약물을 물에 타는 미란의 모습, 준호의 거래, 대화 녹취, 모든 증거가 재생되었습니다. 세 사람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특히 미란은 몸을 떨기 시작했고 준호는 고개를 떨구며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박동규 형사가 말했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한다고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그 형식적인 문구들이 2층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가게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민서의 손을 잡고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아이에게는 밖에서 기다리라고 했지만 민서는 제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2층 거실로 들어섰을 때 준호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들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미안하다는 입모양이 보였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죠.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해야 할 말은 해야 했습니다. 나는 너를 밥으로 키웠는데 넌 나를 약으로 눕혔구나. 그 말을 듣는 순간 준호가 무너졌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흐느끼기 시작했죠. 미란도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들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하윤 변호사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어르신, 이제 끝났습니다. 안전하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민서를 안았습니다. 아이가 제 품에서 조용히 울고 있었어요. 초침 소리가 멈춘 듯 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저를 짓누르던 그 불안한 초침 소리가 사라진 겁니다. 정적이었습니다. 완전한 정적. 모든 복선이 그 한순간에 맞닿았습니다. 약의 쓴맛, 민서의 증언, 화분의 변색, 카메라에 담긴 증거들. 모든 퍼즐 조각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형사들이 준호와 미란, 브로커들을 연행했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차가운 금속 소리가 들렸죠. 준호가 마지막으로 저를 돌아봤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이제야 그 말을 하는군요. 너무 늦었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으니까요. 그들이 모두 나간 후 거실엔 저와 민서 그리고 정하윤 변호사만 남았습니다. 어르신, 이제 법적 절차가 진행될 겁니다. 제가 끝까지 도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경찰차가 떠나가는 모습이 보였죠. 빨간 경광등이 멀어져 갔습니다. 민서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이제 괜찮아요? 그래, 이제 괜찮아. 정말로 괜찮을까요? 아들과 며느리를 범죄자로 만들었습니다. 민서는 부모 없이 자라야 합니다. 하지만 살아 있습니다. 제 목숨을 지켰고 민서를 지켰습니다. 벽시계를 올려다봤습니다. 3시 15분이었습니다. 초침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지만 이제 그 소리가 위협적이지 않았습니다. 똑딱 똑딱 평범한 시계 소리일 뿐이었습니다. 몇 계절이 흘렀습니다. 가을이 왔고 겨울이 지나고 다시 봄이 찾아왔죠. 법원 앞 벚꽃이 만개한 날 판결이 나왔습니다. 준호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존속상해와 사기, 문서 위조 등의 혐의였죠. 미라는 7년을 받았습니다. 약물 투여를 직접 실행한 주범이었으니까요. 브로커 2명은 각각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읽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해자의 용기가 정의를 세웠다고, 노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얼마나 악질적인지, 그리고 가족 간의 신뢰를 배신한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강조했죠. 저는 법정에서 준호와 마지막으로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들은 수척해져 있었고 머리에는 흰머리가 많이 보였습니다. 겨우 몇 달 사이에 10년은 늙은 것 같았어요. 그래도 저는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은요. 판결이 끝난 후 저는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잠시 문을 닫았던 국밥집을 다시 열기로 했거든요. 가게 문을 여는 날 시장 상인들이 모두 나와 축하해 주었습니다. 이모, 드디어 다시 여셨네요. 김씨 아저씨가 꽃다발을 들고 왔습니다. 박씨 아주머니는 떡을 해왔고 다른 상인들도 하나둘 선물을 들고 찾아왔죠. 이모 국밥 못 먹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맞아요. 다른 데서 먹어봤는데 이모 국물 맛이 안 나더라고요. 그들의 따뜻한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이 사람들이 제 진짜 가족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민서는 이제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없어도 씩씩하게 자라고 있었어요. 매일 학교 끝나고 가게에 와서 저를 도왔습니다. 할머니, 오늘 국물 맛 최고예요. 그래, 우리 민서가 제일 잘 알아주네. 이제 냄새가 달라요. 맛있는 냄새예요. 민서의 말에 웃음이 났습니다. 그 무서웠던 시절을 이제는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어느 날 정하윤 변호사가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어르신, 제안이 하나 있는데요. 뭔데요? 기록으로 자신 지키기 강연을 해보시는 게 어떠세요? 비슷한 일을 겪는 노인분들이 많거든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제 아픈 이야기를 남들 앞에서 할 자신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생각해보니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첫 강연은 노인복지관에서 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지만 점점 안정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이상한 조짐이 보이면 기록하세요. 핸드폰으로 찍고 메모하고 증거를 남기세요. 그게 여러분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강연을 듣던 한 할머니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도 비슷한 일을 겪고 있는데 그 할머니를 도와 경찰에 신고했고 다행히 큰 피해 없이 해결되었습니다. 그 일 이후로 더 많은 곳에서 강연 요청이 왔죠. 가게는 여전히 잘 되고 있습니다. 아침 일찍 문을 열면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옵니다. 이모, 오늘 국물 더 진하네요. 그럴 때마다 저는 대답합니다. 끓이고 또 끓였거든요. 국물은 지키는 거니까. 그 말에는 여러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단순히 국물 맛을 지킨다는 뜻만이 아니라 제 삶을, 제 존엄을,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모든 것을 지킨다는 의미였죠. 민서가 어느 날 물었습니다. 할머니, 아빠, 엄마 보고 싶지 않아요? 솔직히 보고 싶지 않다고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제 아들이고 며느리니까요. 하지만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언젠가는 보겠지.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할머니가 용서할 수 있을 때요? 그래, 그때가 되면. 민서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는 제 손보다 큰 민서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박동규 형사가 가끔 가게에 들러 국밥을 먹고 갑니다. 어르신, 잘 지내시죠? 덕분에 잘 지내요. 다행입니다. 어르신 같은 분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용기 있는 분들이요. 저는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살고 싶었을 뿐이었죠. 제 삶을 지키고 싶었을 뿐입니다. 초침 소리는 이제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가끔 조용한 밤에 귀 기울이면 들릴 때도 있지만 더 이상 무섭지 않습니다. 똑딱 똑딱. 그것은 시간이 흐르고 있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제가 살아있다는 증거이기도 하고요. 어제 준호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교도소에서 보낸 편지였죠.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용서받을 자격도 없지만 어머니가 건강하시길 매일 기도합니다. 민서 잘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편지를 읽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미워하면서도 그리운 마음. 부모 자식 간의 정이란 그런 것이겠죠. 언젠가는 용서할 수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약이라고 하니 언젠가는 이 상처도 아물겠죠. 오늘도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나 국물을 끓입니다. 사고를 우려내고 양념을 하고 정성을 다해 끓입니다. 그리고 7시가 되면 가게 문을 엽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도 맛있게 끓였어요. 이것이 제 일상입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제가 지켜낸 일상입니다.
진짜 가족이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사람들임을 이제 압니다. 시장 상인들, 단골 손님들, 정하윤 변호사, 박동규 형사, 그리고 무엇보다 민서. 이들이 제 진짜 가족입니다. 국물은 지키는 거다. 이 말을 오늘도 되새깁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킬 겁니다. 제 국물을, 제 삶을,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요. 초침 소리가 다시 들립니다. 똑딱, 똑딱. 이제 그 소리가 좋습니다. 살아있다는 증거니까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오늘 하루 곁에 있는 사람들과 따뜻한 말 한마디 나누시길 바랍니다.